조카가 삼촌을 정신병원에 넣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촌 통장에 15억이 있었거든요. 요양원 들어간 뒤 집도 통장도 전부 조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죽은 줄 알았던 삼촌이 법정에 직접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카를 정면으로 보면서 한 말이, 오태식은 매일 아침 신문을 3번 읽었다. 한 번은 제목만, 두 번째는 숫자만, 세 번째는 사람 이름만. 그렇게 읽고 나서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직 머리 멀쩡하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증명하듯 나왔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옆방에서 68세. 아내는 5년 전 떠났고 함께 사는 사람은 조카 오현우뿐이었다. 현우는 32살.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다만 삼촌 덕분에 살아요라는 말은 자주 했다. 태식은 그 말이 고마웠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워지는 나이였으니까. 어느 날 현우가 말했다. 삼촌,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세요. 태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가? 내가? 네. 어제도 저녁 먹고 똑같은 얘기 3번 하셨어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짜 걱정처럼 보였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요. 태식은 웃어넘겼다. 그땐 그게 걱정인 줄 알았다. 며칠 뒤부터 현우는 수첩을 들고 다녔다. 태식이 뭔가 물어보면 현우는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삼촌, 이거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적어뒀어요. 수첩엔 날짜와 내용이 빼곡했다. 11월 3일, 약 먹었냐고 2번 물음. 11월 5일 지갑 어디 뒀냐고 3번 물음. 11월 8일 저녁 메뉴 기억 못함. 태식은 당황스러웠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정말 그랬나? 아니면 현우가 과장하는 건가? 하지만 수첩엔 날짜가 있었다. 글씨도 또박또박했다.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식은 거울을 봤다. 68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다. 손도 떨렸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도 모르게 늙은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현우는 다음 날부터 더 친절해졌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외출할 때도 동행했다. 삼촌,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요즘 길도 자주 헷갈리시잖아요. 태식은 반박하지 못했다. 지난주 슈퍼 가는 길을 정말 헷갈렸으니까. 현우는 말했다.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식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삼촌,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요양보험이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태식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가 작았다. 안경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안경 어디 뒀더라? 현우가 재빨리 말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현우는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식의 귀엔 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태식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을 하는 동안 현우는 조용히 지켜봤다.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또다시 신문을 3번 읽었다. 아직 머리 멀쩡하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태식에게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벨 소리에 태식은 화들짝 놀랐다. 여보세요? 고객님, 은행입니다. 고액 이체 확인 전화드립니다. 태식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고액 이체요? 제가요? 네, 오늘 오전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천만 원? 태식은 그런 돈을 움직인 적이 없었다.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잘못 거신 거 아닙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확인 결과 보호자분께서 대신 처리하셨습니다.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보호자요? 네, 조카분이신 오현우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태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위임장? 보호자? 그런 걸 언제 했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내가 깜빡한 건가?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야,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다. 아, 네. 제가 처리했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내 허락도 없이? 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태식을 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삼촌, 또 그 얘기예요? 또 분명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설명을 들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수첩을 꺼냈다. 여기 봐요. 11월 12일, 삼촌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즘 은행 업무 복잡해서 네가 좀 도와줘라고. 수첩엔 날짜와 함께 태식의 말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현우 것이었지만 내용은 정말 태식이 한 말 같았다. 그래서 위임장 작성했고 삼촌도 동의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개를 저으려다 말았다. 정말 기억이 안 났다. 현우가 다가와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삼촌, 요즘 진짜 심각해요. 병원 가봐야 해요. 그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태식은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돈은 어디에 쓴 거니? 삼촌 명의로 된 적금이요. 이자 좋은 데로 옮겼어요. 나중에 통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줄 수 없어?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삼촌, 저 의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삼촌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부 삼촌 거예요. 그 말은 맞았다. 현우는 5년간 태식을 돌봐왔다. 밥도 챙기고 병원도 데려가고 외로움도 달래줬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는 게 미안했다. 그래,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태식은 서랍을 뒤졌다. 통장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참을 뒤지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당신 현우 조심해. 그의 눈빛이 이상해. 태식은 손이 떨렸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이미 현우를 의심했던 건가? 아니, 아내는 사람을 잘 봤다. 평생 그랬다. 태식은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아니면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내 통장 어디 있니? 현우는 토스트를 씹으며 대답했다. 금고에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죠. 금고 비밀번호 알려줘. 현우는 씹던 걸 삼키고 태식을 봤다. 삼촌, 왜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꺼내드릴게요.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삼촌, 저 진짜 의심하시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태식은 움찔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드릴게요.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다. 숫자 6자리. 이거예요. 근데 삼촌, 이것도 까먹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태식은 금고를 열었다. 통장이 3권 있었다. 하나씩 펼쳐봤다. 잔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분명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없었다. 현우야, 이거. 태식이 돌아봤을 때 현우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병원 예약해놨어요. 내일 같이 가요. 문이 닫혔다. 태식은 통장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자기 말보다 현우의 말이 더 믿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어쩌면 현우가 만든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걸. 병원은 태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접수대에서 현우가 서류를 내밀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식을 안내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태식이 아니라 현우를 향한 것이었다. 보호자분께서 미리 연락 주셨죠. 증상 기록 잘 받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돌려 현우를 봤다. 증상 기록? 현우는 태식 대신 의사에게 말했다. 네, 최근 3개월간 기록한 겁니다. 같은 질문 반복, 물건 위치 망각, 감정 기복.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어르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간단했다.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100에서 70 빼기. 태식은 대부분 맞췄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 막혔다. 86에서 7을 빼는 부분에서 79 아니 78?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기록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다. 기억력에 약간의 혼란이 보이네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요? 뭐가요?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는 멀쩡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는 현우를 봤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검사 받아봐요. 난 싫어. 삼촌,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현우는 약국에 들렀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받았다.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태식은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며칠 뒤 구청에서 복지 상담 전화가 왔다. 어르신,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요. 누가 그래요? 조카분이요.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현우에게 물었다. 너 구청에 전화했어? 네, 혹시 몰라서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봤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삼촌,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자존심. 그 단어가 태식의 가슴을 찔렀다. 현우는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태식이 같은 말을 한 날, 물건을 찾지 못한 날, 화를 낸 날, 어느 날 저녁 태식은 현우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문틈 사이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심해졌어요. 전화 통화였다. 어제도 저한테 소리 지르고 밤에 돌아다니고 네, 기록 다 해뒀어요. 태식은 숨을 죽였다. 요양원이요? 아직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려고요. 근데 재산 관리는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성년 후견인 제도요? 알아보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도 생각 중이에요. 태식은 뒷걸음질 쳤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성년후견인.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 다음 날 태식은 동네 복지관에 갔다. 혼자. 상담사는 친절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성년후견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상담사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누군가 그걸 신청하려고 하나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성년 후견인은 본인이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재산과 생활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예요. 그럼 내 의사는요? 제한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니까요. 태식은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럼 내 돈도 내 집도 다 남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후견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문제 없지만 상담사는 말을 흐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은 멈춰섰다. 골목 어귀에 현우가 서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곧 될 겁니다. 의사 소견서도 받았고 기록도 충분하고 네, 그럼 집 처분은 제가 진행할게요.
태식은 숨을 참았다. 현우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다. 삼촌,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혼자요? 위험한데. 현우가 다가왔다. 태식은 뒷걸음질 쳤다. 난 괜찮아. 삼촌,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태식은 알았다. 그 부드러움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날 밤 태식은 아내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현우 조심해. 아내는 알고 있었다. 5년 전부터. 태식은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빈 페이지에 적었다. 2024년 11월 20일. 나는 멀쩡하다. 현우가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수첩을 베갯잎 속에 숨겼다. 이제 태식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록이 과연 누구에게 믿어질 수 있을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현우가 일찍 일어나 있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었다. 삼촌, 오늘 중요한 검사 있어요. 준비하세요. 태식은 식탁에 앉은 채 현우를 봤다. 무슨 검사?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요. 난 안 가.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삼촌, 이러지 마세요. 약속 잡혀 있어요. 내가 언제 약속했어? 제가 했죠. 보호자니까. 그 말에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놨다. 너는 보호자가 아니야. 그냥 조카일 뿐이야.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삼촌, 제가 5년간 뭐 했는데요. 그건 고맙지.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순 없어. 현우는 서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놨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좋아요. 그럼 혼자 사세요. 저 나갈게요. 그래,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현우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삼촌, 오늘 병원은 꼭 가야 해요. 왜? 법원 명령이거든요. 태식은 멈칫했다. 법원?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법원 직인이 찍힌 공문서였다. 성년후견 심판 절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이를 만나야 해요. 이게 무슨... 삼촌이 거부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절차는 시작됐으니까요. 태식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현우가 먼저 집어넣었다. 차 대기 중이에요. 나가시죠. 난 안 가. 삼촌,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러시면 강제 집행될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아져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차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사까지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병원 측에서 보낸 분이에요. 어르신 케어 전문가예요. 태식은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자 현우가 옆에 붙어 앉았다. 차는 출발했다. 처음엔 익숙한 길이었다. 평소 다니던 병원 방향이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길이 달라졌다. 여기 어디야? 병원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잖아.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봤다. 30분을 더 달렸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주변엔 논밭과 산뿐이었다. 현우야, 여기 어디야? 곧 도착해요. 태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차가 멈췄다.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하얀 건물. 입구엔 간판이 있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태식은 벌떡 일어났다. 여기가 왜 병원이야? 삼촌, 진정하세요. 난 안 내려. 집에 데려다 줘. 현우는 태식의 팔을 잡았다. 삼촌, 검사만 받으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 여긴 요양원이잖아. 운전사가 내렸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다. 어르신 내리세요. 싫어. 태식은 버텼다. 하지만 현우와 운전사가 양쪽에서 잡아 끌었다. 놓아. 놓으라고. 요양원 직원 2명이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보호자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식은 발버둥 쳤다. 하지만 4명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진했다. 가끔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상담실로 안내됐다. 책상 너머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명찰엔 시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태식은 앉지 않았다.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시설장은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적응하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적응? 난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시설장은 현우를 봤다. 보호자분 서류 가져오셨죠?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시설장이 하나씩 확인했다. 의사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입소 신청서 다 있네요. 태식이 소리쳤다.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제 서명도 없잖아요. 시설장은 서류 한 장을 넘겼다. 여기 있는데요. 태식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다. 맨 아래 서명란. 분명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도 비슷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현우가 끼어들었다. 삼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아니야. 난 이런 거 쓴 적 없어. 시설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 의사소견서입니다. 초기 치매 의심, 정신 건강 이상 소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난 멀쩡하다고요. 태식은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쉬도록. 시설장은 메모를 했다. 뭔가 적고 있었다.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현실 인식결여, 감정 격앙 증상 보임. 뭐라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돌봐드릴게요. 시설장이 직원에게 눈짓했다. 직원 2명이 다가왔다. 3층 302호실로 모셔드려. 싫어요. 난 안 가요. 태식은 다시 버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태식을 잡았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다. 3층.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301, 302. 문이 열렸다. 좁은 방.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난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현우야. 현우야. 현우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태식을 보고 있었다. 삼촌, 적응하세요. 여기가 삼촌한테 제일 좋아요. 제발 나 좀 데려가 줘. 응?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뭐가 늦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잖아. 아니요. 서류는 이미 다 제출됐어요. 법적으로 삼촌은 이제 제 관리 하에 있어요. 태식은 무릎이 꺾였다. 왜 이러는 거야?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삼촌 집 강남이잖아요. 시세가 15억이에요. 통장에도 돈 있고 돈 때문에? 5년 기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현우는 돌아섰다. 아, 그리고 삼촌. 휴대폰은 압수할게요. 규정이래요. 직원이 다가와 태식의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안 돼, 그건. 어르신 여긴 외부 연락 금지예요. 보호자 허락 없으면 통화도 안 돼요. 문이 닫혔다.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나 좀 나가게 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태식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밖은 밝았다. 하지만 여기는 어두웠다. 그날 태식은 서명 하나로 문 안에 갇혔다. 자기가 쓰지도 않은 서명으로. 저녁이 됐다. 직원이 식판을 가져왔다. 식사하세요. 난 배 안 고파요. 안 드시면 기록돼요. 식사 거부 비협조적 태도로요. 직원은 식판을 놓고 나갔다. 태식은 식판을 봤다. 밥, 국, 반찬 3가지. 눈물이 났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갇혔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의사도, 법원도, 시설장도 모두가 현우의 말만 믿었다. 기록이라는 무기 앞에서 태식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찰이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태식은 벌떡 일어나 종이를 집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르신 증거를 모으세요. 4층 청소원. 태식은 종이를 꽉 쥐었다. 누군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단 한 명이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태식은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밖을 봤다. 담장 너머로 도로가 보였다. 차들이 지나갔다. 저 밖엔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태식은 결심했다. 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도망이 아니었다. 회복을 위해서였다.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이상했다. 하루가 지나는지 일주일이 지나는지 구분이 안 됐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9시 투약, 오후 2시 낮잠, 저녁 6시 식사, 밤 9시 소등.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다. 302호 식사 시간이에요. 302호 약 드세요. 302호 면회 왔어요. 태식은 처음엔 반발했다. 내 이름은 오태식이에요. 302호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다 번호로 불러요. 편하잖아요. 편한 건 그들이었다. 투약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 하루 3번 알약 5개씩 먹어야 했다. 이거 뭐예요? 어르신 약이에요. 무슨 약인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했다. 생각이 느려졌다. 화를 내고 싶어도 힘이 안 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면회가 왔다. 현우였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다.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촌, 어때요? 적응됐어요? 태식은 현우를 봤다. 말이 안 나왔다. 말 좀 해봐요. 집에 가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치료받아야 해요. 난 아프지 않아. 의사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삼촌,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뭔데? 집 매매 계약서요. 좋은데 나왔어요. 태식은 서류를 밀쳤다. 안 해. 삼촌, 여기 비용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내게요? 내 돈으로 내면 되잖아. 통장엔 별로 없어요. 집 팔아야 해요. 싫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럼 법원 통해서 처리할게요. 어차피 후견인은 저니까. 현우는 일어섰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다음 달? 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이래요. 규정이에요. 태식은 벌떡 일어났다. 한 달에 한 번? 나 여기서 죽으라고? 죽긴요. 잘 돌봐주던데요. 현우는 돌아서서 나갔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이 오지 않았다. 약을 먹지 않았다.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냈다.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다. 이대로는 안 돼. 며칠간 관찰했다. 직원들의 동선, 문이 열리는 시간, 순찰 패턴. 새벽 5시 교대 시간에 복도가 비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태식은 새벽에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내부에선 열 수 있었다. 복도로 나갔다.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이 보였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태식은 돌아봤다. 청소원이었다. 쪽지를 건넸던 그 사람. 이거 열쇠였다. 창고 쪽 문이에요. 거기론 나갈 수 있어요. 왜 저를? 제 아버지도 여기 계셨어요. 멀쩡한데 가족이 집어넣었죠. 청소원은 눈물을 닦았다. 나가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태식은 열쇠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자유의 공기였다. 태식은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일단 멀리, 최대한 멀리. 해가 뜨기 시작했다. 도로가 보였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태식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이 없었다. 요양원에서 압수당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멈췄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서울로 가야 하는데. 타세요. 마침 서울 가는 길이에요. 트럭에 올랐다. 운전사는 물었다.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 나왔어요. 조카가 가뒀어요. 재산 때문에.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다. 서울 가서 신고하세요. 경찰한테 믿어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서울까지 3시간. 트럭에서 내렸다. 낯선 거리였다. 태식은 걸었다. 경찰서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증거. 현우가 쓴 무기, 그걸 되돌려줘야 했다. 태식은 동네 복지관으로 갔다. 전에 갔던 그곳. 상담사가 태식을 보고 놀랐다. 어르신, 어떻게? 도와주세요. 태식은 모든 걸 말했다. 상담사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 검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그럼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강제 입소가 부당했다는 것도요. 태식은 눈물이 났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태식은 싸우기 시작했다. 법이라는 무기로, 기록이라는 무기로, 현우가 쓴 바로 그 방법으로. 법원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인지 기능 정상, 의사결정 능력 보유, 강제 입소 사유 부적합. 의사는 태식을 보며 말했다. 어르신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하세요. 태식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복지관 상담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어르신, 이제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뭘 준비해야 하죠? 일단 통화 녹음이 있으면 좋아요. 현우 씨가 한 말들.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그럼 계약서는요? 입소 동의서? 그것도 요양원에 있어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요양원에 정보 공개 청구 넣을게요. 법적으로 줘야 해요. 일주일 후 서류가 도착했다. 입소 동의서, 의사소견서, 면회 기록. 태식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입소 동의서의 서명. 분명 자기 이름이었지만 필적이 미묘하게 달랐다. 이거 위조예요. 상담사가 확대경으로 봤다. 필적 감정 의뢰해야겠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다. 필적 불일치, 위조 가능성 높음. 태식은 그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문서 위조 감금 재산 횡령 혐의가 여러 개네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진술서 작성하시죠. 태식은 모든 걸 말했다.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현우의 협박, 요양원에서의 1년. 형사는 기록하며 말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우현우 씨 소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경찰서에 왔다. 조사실 복도에서 태식과 마주쳤다. 현우는 웃었다. 삼촌, 오랜만이네요. 이거 진짜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삼촌, 증거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위조 서명, 횡령, 감금. 다 증거 있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 네가 내 이름 위조한 거.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삼촌이 손 떨려서 제가 대신. 거짓말하지 마. 계좌 내역도 다 확인했어. 태식은 서류를 꺼냈다. 2천만 원, 네 계좌로 들어갔더라. 적금 넣는다며? 현우는 말이 없었다. 형사가 나와 현우를 불렀다. 우현우 씨 들어오세요.
현우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3시간 후 현우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태식은 그를 봤다. 현우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삼촌, 이제 나한테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태식은 돌아섰다. 법원에서 보자. 재판은 2달 후에 열렸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다. 요양원 직원들, 복지관 상담사, 그리고 청소원. 현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된 서명, 계좌 이체 내역, 요양원 입소 기록, 통화 녹음. 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자를 돌봤습니다. 선의요? 검사가 물었다. 선의로 서명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가뒀습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현우에게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현우는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요? 삼촌한테요.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하세요. 현우는 태식을 봤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날 5년간 속였어. 걱정하는 척, 돌보는 척 하면서.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네가 날 미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태식은 말을 이었다. 난 너를 믿었어. 가족이니까. 근데 넌 그걸 이용했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인생 되찾고 싶을 뿐이야.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오현우, 사문서 위조, 중간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소리가 울렸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식은 법정을 나왔다. 밖은 밝았다. 상담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이제 집 되찾을 수 있어요. 집이요? 네, 현우 씨 명의로 넘어간 거 무효 처리됐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 그 집에서 아내와 살았다. 추억이 가득한 곳. 이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집 앞에 섰다. 대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집이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1년 반. 그 시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 이제 돌려받았다. 돈도 집도 이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존엄. 태식은 눈을 감았다. 현우는 보호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었다. 태식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 다만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이 미쳤다는 것. 1년 반 후. 태식은 매일 아침 신문을 3번 읽었다. 여전히 같은 방식이었다. 제목, 숫자, 사람 이름. 하지만 이젠 혼잣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 머리 멀쩡하네. 그 말은 이제 필요 없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아내 사진이 걸린 거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현우가 팔려고 했던 이 집은 이제 온전히 태식의 것이었다. 법원은 모든 것을 되돌려놨다. 진명의 통장, 그리고 태식의 이름. 현우가 빼돌린 돈도 일부 회수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했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태식은 한참을 봉투를 들고 있다가 뜯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용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태식은 편지를 접었다. 용서. 그게 뭘까? 현우를 용서하면 그 1년 반이 괜찮아지는 걸까? 태식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용서는 현우가 원하는 것이었다. 태식이 원하는 건 달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 저녁 태식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현우 조심하라고 했잖아.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태식은 수첩을 꺼냈다. 아내가 쓰던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2026년 1월 29일.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태식은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이제 아무도 태식을 302호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름으로 불렸다. 오태식.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 밥, 된장찌개, 김치. 예전엔 현우가 차려줬던 식사. 이젠 태식이 직접 했다. 서툴렀지만 괜찮았다.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좋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 집, 이 식탁, 이 시간. 모두 태식의 것이었다. 빼앗기지 않은 일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최근 노인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범죄도 늘고 있어. 태식은 리모컨을 내려놨다. 자기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그 속에 없었다. 밤이 깊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을 감기 전 천장을 봤다. 요양원 302호실 천장과는 달랐다. 이건 자기 집 천장이었다. 태식은 중얼거렸다. 정신이 이상한 건 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더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혼잣말. 하지만 진심이었다. 태식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신문을 3번 읽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어서. 그리고 그게 좋았다. 편안한 습관. 빼앗기지 않은 일상. 태식의 집, 태식의 시간, 태식의 인생. 모두 되찾았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 대신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태식은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워지지 않았다. 여기 자기 집에서 평범하게 하지만 온전하게 오태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태식 68세. 그는 지금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신문을 3번 읽고 직접 차린 아침을 먹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년 반 전 그는 302호였습니다. 이름도 선택도 자유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태식입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존재. 태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 대신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존엄을 빼앗기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잃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일. 그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태식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302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믿어주는 사람. 당신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 혹은 당신 자신. 누군가의 보호가 감금이 되고 있진 않은지, 누군가의 걱정이 통제가 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까지 흐릿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살아온 이들의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